2019년 6월 애플의 한 직원이 회사를 떠나겠다고 밝히자 애플의 주가가 약 1% 빠졌습니다. 단 한 사람의 퇴사 소식에 수조 원의 시가총액이 출렁인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는 단순한 디자이너가 아니다라며 가장 신뢰했던 사람, 아이맥과 아이팟, 아이폰과 아이패드, 우리가 가장 많이 만진 물건들을 빚어낸 디자이너, 바로 조니 아이브입니다. 조니 아이브는 1967년 영국 런던 외곽의 칭퍼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마이클 아이브는 은세공 장인이자 학교에서 디자인을 가르치는 교육자였고, 그래서 아이브의 집은 무언가를 직접 만드는 일이 자연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준 가장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은 물건이 아니라 대학 작업장을 하루 동안 통째로 쓸 수 있는 권리였다고 합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만들고 싶은 것을 먼저 손으로 그려서 설명할 것. 머릿속 생각을 손으로 끄집어내 실제 물건으로 만든다는 이 습관은 훗날 그가 애플에서 일하는 방식 그 자체가 됩니다. 어린 아이브는 라디오와 카세트를 뜯어보며 이건 어떻게 맞물려 있을까를 궁금해하는 아이였습니다. 난독증이 있어 글보다 만드는 것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데 익숙했고, 그래서 그의 관심은 늘 겉모습이 아니라 속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가 있었습니다. 겉과 속이 따로 놀지 않는 디자인이라는 평생의 철학이 여기서 싹 틉니다. 자동차 디자인에 막연히 끌렸던 아이브는 결국 잉글랜드 북부의 노선브리아 대학교에서 산업 디자인을 전공합니다. 1980년대 디자인이 화려한 색과 장식으로 흐를 때 그는 정반대로 갔습니다. 독일 바우하우스 전통과 평생의 롤모델이 된 디자이너 디터 람스의 철학, 필요한 것만 남기고 덜어낸다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학생 시절 그는 한 공모전에서 스튜디오 마이크처럼 입에 대고 말하는 미래형 전화기를 선보입니다. 디자인은 근사했지만 사람들이 막상 집어들자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습니다. 여기서 아이브는 평생 잊지 않을 교훈을 얻습니다. 좋은 제품은 예쁜데 그치지 않고 보는 순간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같은 시기에 디자인한 일본 제브라의 펜은 손잡이에 고무를 더해 필기하지 않을 때 만지작거리며 놀 수 있게 만든 작은 디테일이 핵심이었습니다. 아직 학생이 만든 물건이었지만 이 펜은 일본에서 양산되어 히트 상품이 됩니다. 1989년 졸업 후 그는 왕립예술협회에서 받은 상금으로 곧장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를 탑니다. 아이디어가 대접받고 혁신이 보상받는 실리콘밸리의 공기에 매료된 그는 언젠가 이곳으로 돌아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귀국 후 들어간 영국의 디자인 회사 RWG에서의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갓 졸업했다는 이유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고, 그는 친구가 차린 작은 회사 텐저린으로 옮겨갑니다. 텐저린에서는 현실적인 제품을 맡으며 제약 안에서 최선을 끌어내는 방법을 배웠지만 컨설팅 회사의 숙명은 똑같았습니다. 공들인 디자인이 비용 때문에 엎어지거나 고객 손의 절반쯤 망가졌고, 업무 시간의 절반을 고객을 설득하는 데 써야 했습니다. 내 디자인을 온전히 실현할 수 없다는 답답함이 그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1991년 가을, 미국인 한 명이 텐저린을 찾아옵니다. 애플의 산업 디자이너 핵심자 밥 브루너였습니다. 그는 저거너트라는 비밀 프로젝트를 위해 유럽의 디자인 회사들을 물색 중이었고, 아이브는 펜으로 쓰는 화면과 접이식 받침대를 갖춘 미래형 태블릿 콘셉트를 만들어냅니다. 발표 당일 다른 디자이너들이 모델을 그냥 상자에 담아올 때 아이브는 모델을 버블랩으로 정성껏 싸고 각 모델 위에 해당 스케치를 올린 뒤 회사 로고가 박힌 티셔츠까지 함께 가져왔습니다. 이 디테일에 감탄한 브루너는 그를 따로 불러내 말합니다. 여기 문은 언제나 열려있어. 오래 고민하던 아이브는 결국 1992년 9월 27살의 나이에 애플에 정식으로 입사합니다. 입사 첫 임무는 처참하게 실패했던 뉴턴 메시지 패드를 되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브는 뚜껑을 실제 메모장처럼 위로 넘기게 만들고 누르면 톡 튀어나오는 스프링 펜을 달아 열고 닫는 동작 자체를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나온 뉴턴 메시지 패드 110은 제품으로는 완전히 실패했지만 디자인상을 휩쓸며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소장품에 오릅니다. 이어 디자인한 20주년 기념 맥 역시 시대를 앞선 아름다운 물건이었지만 너무 비싼 한정판으로 나오면서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회사 전체였습니다. 1995년 윈도우 95가 나오며 값싼 PC가 쏟아졌고 애플은 적자에 빠집니다. 좋은 디자인보다 최대한 싸게가 우선이 된 그 시절, 당시 CEO는 디자인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고 아이브는 사표를 품고 다니며 퇴사를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의 답답함이 극에 달했을 무렵 반전이 찾아옵니다. 1997년 스티브 잡스가 애플로 돌아온 겁니다. 회사를 둘러본 잡스는 제품에 더 이상 섹시함이 없다며 제품 라인을 40종에서 단 4종으로 잘라냈고 디자인을 회사의 심장에 놓기로 합니다. 처음엔 외부의 유명한 디자이너를 데려오려 했지만 사내 스튜디오를 둘러본 잡스는 정작 찾던 사람이 이미 회사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로 조니 아이브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잡스는 디자인팀의 엔지니어링 팀보다 위에 서는 권한을 줍니다. 이때부터 애플은 엔지니어가 만든 틀에 디자인을 끼워 맞추는 회사가 아니라 디자인을 먼저 정하고 거기에 기술을 맞추는 회사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게 단 9개월 만에 나온 첫 작품이 1998년 아이맥입니다. 모두가 베이지색 네모난 상자를 쓰던 시절 아이맥은 속이 비치는 청록색 곡선 덩어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손잡이, 무거운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무서워하면 만지지 않으니 만져도 괜찮다는 말을 거는 장치였습니다. 손잡이가 있으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이건 내가 다룰 수 있는 물건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아이맥은 역사상 가장 빨리 팔린 맥이 됐고 10억 달러 적자였던 애플은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섭니다. 이후 잡스와 아이브는 거의 매일 점심을 함께하며 모서리 하나를 몇 시간씩 논의하는 영혼의 단짝이 됩니다. 이후 작업은 폭발합니다. 투명 케이스 속에 떠있는 듯한 G4 큐브, 잡스의 집 정원에서 본 해바라기에서 영감을 얻은 아이맥, 금속 가공법을 배우러 일본 장인까지 찾아가 만든 티타늄 파워북, 그리고 2001년 아이팟이 등장합니다. 주머니 속의 천국을. 복잡하고 못생긴 mp3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아이팟은 순백색 본체에 손가락으로 빙글 돌리는 휠 하나로 모든 걸 설계했습니다. 이 휠의 뿌리는 디터람스가 디자인한 브라운 라디오였고 Less but better라는 그의 철학이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신의 한 수는 흰색 이어폰이었습니다. 모두가 검은색을 쓰던 시절 흰 줄을 늘어뜨린 사람을 보면 누구나 알았으니까요. 저 사람이 아이팟을 쓰는구나. 사용자가 곧 걸어다니는 광고가 된 겁니다. 아이팟으로 최고의 디자인상을 받았지만 아이브는 시상식에서 늘 이건 팀 전체의 작품이라며 동료들을 언급했습니다. 2003년 운명을 바꾼 회의가 열립니다. 한 엔지니어가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하는 멀티터치 기술을 시연한 겁니다. 이게 세상을 바꿀 기술임을 직감한 아이브는 잡스에게 보여주었고 잡스 역시 이게 미래라며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아이폰이 나옵니다. 물리 키보드를 뒤덮는 휴대폰 시장에 앞면 전체가 유리인 한 장의 화면을 내놓은 겁니다. 버튼은 단 하나. 아이브는 가장자리가 보이지 않는 수영장 인피니티 풀에서 영감을 받아 경계가 사라진 화면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디자인 본질이 여기서 완성됩니다. 제품이 사라지고 콘텐츠만 남게 하라. 화면 속 사진을 볼 때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사진을 손에 쥐고 있다고 느끼니까요. 이듬해 나온 맥북 에어의 핵심은 알루미늄 한 덩어리를 통째로 깎아 만든 유니바디였습니다. 얇은 판에 부품을 붙이는 대신 두꺼운 금속을 깎아내자 더 가볍고 더 튼튼한 구조가 나왔고 이 방식은 이후 애플 제품 전체로 퍼집니다. 2010년 아이패드는 손에 쥐는 화면이라는 개념을 더 큰 형태로 완성하며 출시 한 달도 안 돼 100만 대가 팔렸습니다. 이 황금기에 아이브는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자기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무렵 2011년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료였던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납니다. 잡스는 후임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디자인만큼은 조니에게 맡겨라. 잡스의 죽음 이후 아이브의 역할은 오히려 더 커집니다. 2012년부터 화면 소프트웨어까지 총괄하게 된 그는 이듬해 iOS 7에서 가죽과 금속 질감을 흉내내던 화면을 납작하고 단순한 플랫한 디자인으로 완전히 갈아엎습니다. 오늘날 스마트폰 화면의 평평한 모습이 사실상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진정한 단순함이란 잡동사니를 없애는 게 아니라 복잡함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이어 화면을 만지지 않고도 조작하는 디지털 크라운을 단 애플워치, 선이 사라진 에어팟이 나왔고 2015년 그는 애플의 최고 디자인 책임자가 됩니다. 그의 애플 시절 마지막 대작은 제품이 아니라 건물이었습니다. 2017년 완공된 신사옥 애플파크. 그는 이 거대한 원형 유리 건물을 하나의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2019년 아이브는 27년을 몸담은 애플을 떠납니다. 그리고 동료 마크 뉴슨과 함께 자신의 디자인 회사 러브프롬을 세웁니다. 인간이 만든 위대한 것에는 만든 사람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잡스의 말에서 따온 이름이었습니다. 처음엔 애플을 고객으로 두고 협업했지만 그 계약마저 2022년 마무리되며 애플과 완전히 작별합니다. 이제 러브프롬은 에어비앤비와 몽클레르 같은 브랜드부터 영국 국왕의 환경인장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협업하는 거장의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러브프롬이 얼마 전 자동차 역사에 남을 물건을 내놓습니다. 지금 디자인 업계가 가장 뜨겁게 논쟁 중인 그 차. 페라리 루체입니다. 2026년 5월 페라리는 로마에서 브랜드 최초의 완전 전기차 루체를 공개합니다. 디자인을 맡은 건 아이브와 마크 뉴슨의 러브프롬으로 두 사람은 무려 5년 동안 페라리 디자인팀과 함께 이 차를 만들었습니다. 루체는 기존 페라리와 완전 다릅니다. 문이 4개, 좌석이 5개인 파격적인 구성에
물 한 방울처럼 매끄럽게 이어지는 하나의 공면 덩어리. 특히 공을 들인 실내는 요즘 전기차들이 거대한 터치스크린 하나로 모든 걸 처리하는 흐름과 정반대로 누르고 돌리는 물리 버튼과 다이얼이 중심입니다. 아이브의 말은 분명했습니다. 동력원이 전기라고 해서 인터페이스까지 모두 디지털이어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 운전 중 시선을 떼게 만드는 터치는 자동차의 주 조작계로 잘못된 기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개되자마자 거센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핵심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이건 페라리처럼 안 생겼다. 페라리 하면 낮고 공격적이고 심장을 뛰게 하는 형태였는데 루체는 너무 차분하고 미니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퀴 달린 애플 스토어, 페라리 배지를 단 가전제품이라며 조롱했습니다. 물론 반론도 있었습니다. 1000마력이 넘는 성능은 여전히 페라리이고 화면 범벅이 되어가는 시대 흐름에 정면으로 맞선 용감한 시도라는 평가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결국 루체는 지금 시대를 앞선 결단이냐 브랜드를 잃는 실수냐를 두고 디자인 역사에 기록될 논쟁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아이브가 이 논쟁 속에서도 평생 던져온 질문을 똑같이 던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익숙함을 반복할 것인가?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밀어붙일 것인가? 그리고 그 태도는 그의 다음 프로젝트에서도 이어집니다. 지금 조니 아이브는 인공지능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챗 GPT를 만든 오픈 AI의 샘 올트먼과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몇 년간 조용히 협업해왔고 2025년 오픈 AI는 아이브가 세운 AI 하드웨어 스타트업 아이오를 약 65억 달러 규모로 인수합니다. 이들이 만들려는 건 새로운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아이브는 우리가 지금 쓰는 기기들이 이미 수십 년 전의 물건이라고 말합니다. 화면에 갇혀 끊임없이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방식 대신 AI와 더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기기, 몇 년 안에 공개될 거라 전해집니다. 은세공장인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의 작업장에서 물건 만드는 법을 배운 소년. 그 소년이 만든 물건들은 이제 전 세계 수십억 명 손 안에 있습니다. 아이브는 자신의 일을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그 물건에 대한 사람의 인식을 디자인한 것이라고. 그는 기능을 넘어 감정을 디자인했고 복잡함을 덜어내 단순함을 만들었으며 무엇보다 만드는 사람의 진심이 물건에 남는다고 믿었습니다. 좋은 디자인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마치 처음부터 그래야만 했던 것처럼 보이죠. 한 사람의 디자이너가 세상의 모양을 어떻게 바꾸는지 조니 아이브의 일상을 따라가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디자이너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